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문명의 대전환, 지난 시간에 이어 강의를 맡은 김기범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작년에는 후지산 폭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기도 했고,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을 한다면 약 2,7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집계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노토반도라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어떤 지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파악을 하셨을 건데요. 자, 이 노토반도 지진은 흔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부레고리라고 하는 곳하고는 조금 다른 곳에서 발생했어요. 부레고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태평양 주변에 삥 둘러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인데요. 이 지역에는 이 해양 지각으로 이루어진 태평양판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륙 지각 아래로 가라앉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현상, 이걸 지질학에서는 섭입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섭입작용에 의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이 섭입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일본의 동해안과 그리고 남해안인데, 이번에 지진이 난 곳은 서해안이죠. 예. 이걸 이제 뭐 알아차리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5m 정도의 쓰나미가 만들어졌는데, 일본 동해안에서 쓰나미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했지만, 이번에 만들어진 쓰나미는 우리 쪽으로 동해를 건너와서 우리 쪽에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일본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재해가 더 이상 일본만의 것이 아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볼 수 없다. 이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일본에는 왜 그렇게 지진과 화산 활동이 끊이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부레고리라는 겁니다. 지구 표면에 보면은 우리 육지가 있고 대륙이 있고 해양이 있습니다. 이 대륙과 해양은 단순히 그냥 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대륙과 해양은 구성하는 지각 물질 자체가 다릅니다.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이라고 하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우리 대륙은 화강암이라고 말하는 이런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화강암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고, 그래서 그 두 개의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을 하게 되면 대륙판 아래로 해양판이 미끄러져 들어가게 돼요. 미끄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미끄럼틀 타듯이 무슨 참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잘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압력과 마찰력을 받으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아마도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 또는 다른 해양판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곳일 텐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지질학에서 섭입대라고 부릅니다. 자, 일본에는 이 동쪽에는 태평양판, 남쪽에는 필리핀해판이라고 하는 판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해양판이 일본 동쪽과 남쪽으로 각각 미끄러져 들어가는 섭입작용을 함으로써 수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화산작용도 야기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곳에 섭입하는 곳에 왜 화산작용이 일어날까요? 화산작용은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속에 마그마가 있어야 됩니다. 마그마라는 것은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액체입니다. 그렇다면 암석을 녹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예. 자, 우리 지구 내부에는 암석을 녹일 수 있는 현상이 세 가지가 존재해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온도가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지구 내부에 어떤 뜨거운 물질과 암석이 만나서 그 암석이 녹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온도는 변하지 않는데 압력이 내려가면 됩니다. 압력이 내려가게 되면은 물질이 녹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암석에 물이 추가되는 겁니다. 자,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암석이 가지고 있는 용융점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용융점은 말 그대로 몇 도에서 녹는다, 이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는 암석에 비해서 물이 있는 암석은 녹는 온도가 훨씬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녹지 않았던 암석도 물을 만나게 되면 녹을 수 있게 되죠. 그럼 이 물은 어디를 통해 공급이 되느냐? 이 섭입판은 해양판들에 의해서 공급이 됩니다. 해양판들이니까 물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이것들이 다른 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대량의 물을 그 판 아래에 있는 멘틀에 공급하게 되고 그 멘틀에 있는 암석들이 공급받은 물에 의해서 녹는 점이 내려가게 돼서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일본 주변에는 일본을 쭉 따라서 화산 활동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단순히 이렇게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본을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본 주변에는 크게 4개의 판이 존재합니다. 일본 북동부 그리고 홋카이도 지역까지 이 지역을 구성하는 곳을 우리가 북미판 그리고 오호츠크판 이렇게 부르고요. 일본의 남서부 큐슈를 포함하는 이곳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유라시아판 또는 아무르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아래로 섭입하는 2개의 해양판, 동쪽에는 태평양판이 존재하고 남쪽에는 필리핀해판이라고 하는 또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진 판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는 주변에 4개의 판이 존재하고요. 태평양판은 동에서 서로 일본 동북부 아래로 섭입을 하고요. 그리고 필리핀해판은 남에서 북으로 일본 서남부 쪽으로 섭입을 하고요. 게다가 심지어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실이고 일본에서도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기 시작한 지가 2000년대 이후인데요. 우리 동해 있죠. 동해를 구성하는 지각 역시 일본을 향해서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토반도 지진이 발생한 곳이 바로 이 동해 지각이 일본 동북부 아래로 섭입하는 이 같은 선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뭔가 지진이 날 수 없는 곳에서 지진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학자들은 이곳에서 지진이 날 수 있음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해가 일본 북부로 섭입하는 이 선을 따라, 이 섭입대를 따라서 약 10년에 한 번꼴로 규모 7에 가까운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토반도에서 발생했던 규모 7.5의 지진 역시 그것의 어떤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일본 노토반도 주변에는 약 5m 정도의 쓰나미가 발생했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최대 1m까지도 쓰나미가 관측이 됐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이 노토반도 지진 때문에 지반이 융기가 일어나가지고요. 이걸 좋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안선이 200m 정도나 확장이 됐어요. 일본 땅이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집안을 구성하고 있던 모래알갱이들이 막 떨리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안이 마치 액체와 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걸 이제 지질학에서 액상화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액상화로 인해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죠. 그리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한 노토반도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후지산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노토반도와 후지산은 일본 내부를 관통하는 중앙 구조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후지산에서도 백두산 천년대분화에 필적할 만한 분화가 있었습니다. 1707년도에 일어났고요. 호에이 대분화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후지산에 있었던 1707년 분화가 백두산 946년 천년대분화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건 아닙니다. 폭발 규모는 Volcanic Explosivity Index로 5 정도였고요. 제가 백두산에 비교하다 보니까 이걸 상대적으로 작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22년에 발생했던 통가 헝가 분화와 규모가 거의 유사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런데 중요하냐? 통가 헝가는 그냥 남반구 바다 한가운데 있었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주변에 통가섬이 있지만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사는 사람들이 피하면 돼요. 거기에 어떤 구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후지산 주변에는 도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의 도시고요. 아시아 최대의 도시 중 하나죠. 이곳에는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피해가 막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1707년 분화와는 별개로 후지산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도대체 왜 사람들이 후지산이 하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산의 스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후지산은 어떤 화산인가? 자, 후지산은 마치 우리가 일본 하면은 관광 상품이든 어떤 일본 관련된 어떤 영상이든 맨 먼저 이렇게 대문에 등장하는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상징과도 같은 화산입니다. 정말 이쁜 산이죠. 좌우 대칭이 반듯하고 위로 꽃갈 모양으로 쫙 솟아가지고 위쪽에는 하얗게 눈이 덮여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화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화산을 항상 얼짱 각도에서만 봐왔습니다. 후지산이 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남동쪽 사면을 바라보게 되면 후지산에 거대한 상처가 있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후지산은요, 해발 고도 약 3,776m로 우리 백두산에 비해서 거의 1km 이상 높은 화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백두산보다도 더 큰 화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정상부에는 아주 동그랗고 이쁜 화구가 하나 존재하고요. 정상화구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후지산의 정상부에 있는 화구는 직경이 약 780m로 1km가 채 되지 않는 칼데라로 분류되지 않는 화구가 존재합니다. 자, 이 점에서 백두산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백두산에는 직경 약 5km의 천지라고 하는 칼데라가 위치하는데 후지산에는 이게 없다. 정상 화구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지산 얼짱각도를 넘어서 이렇게 삑 반대쪽을 보게 되면은 화구가 하나 사면부에 존재한다고 하는데 약 2,693m 정도의 고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호에이 화구라고 부르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후지산에서 발생했던 거대한 폭발성 분화였던 1707년도에 발생했던 호에이 대분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구가 그 옆구리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활동 시작 시점은 어떤 연구자들의 결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약 50에서 70만 년쯤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백두산이 활동하기 시작한 지가 200만 년이 좀 더 됐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역시 200만 년 정도 활동을 했다. 그리고 우리 남해바다에 있는 제주도 역시 200만 년 좀 더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후지산은 훨씬 더 젊죠. 예. 화산의 일생을 약 200만 년에서 300만 년 정도로 봐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경과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 화산은 이제 사화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화산학에는 있는데요. 그걸 봤을 때 후지산은 한창 청년기에 접어든 아주 활발하기 그지없는 화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산은 제주도의 오름들처럼 한 번 활동하고 그 활동이 종료되는 이런 화산들이 있나 하면 어떤 백두산처럼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동일한 분화구를 통해서 계속적인 분화가 일어나면서 화산체가 계속 성장하고 내부는 어떤 층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용암과 화산재의 층을 보여주는 이런 화산이 있다고 했는데 후자를 성층화산이라고 그랬죠. 후지산 역시 이런 전형적인 성층 화산,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복합화산, 이런 화산체로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화, 후지산에서 후지산을 위험하다 말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1707년 12월 16일에서 1708년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호웨이 대분화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져 있는 Volcanic Explosivity Index 5에 엄청나게 큰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후지산에 대한 전반적인 스펙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후지산은 정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 안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화산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제가 초반에 일본 주변에는 4개의 판이 존재하고 그 판들은 각각 다른 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어떤 지구조 환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후지산은 그 안에서도 남쪽에 있는 필리핀 해판이 북쪽으로 섭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북쪽으로는 일본을 관통하고 있는 중앙구조선이 위치하고 있는, 지질학에서는 이런 지역을 이제 삼중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판경계가 만나고 있는 이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남에서 북으로 섭입하고 있는 필리핀 해판이 가지고 들어간 물이 마그마를 만들어내고,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섭입을 하고 있는 태평양판이 가져다준 물이 역시 마그마를 공급하고 있죠. 정확하게 어떤 물에 의해서 마그마가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주변에 판이 섭입을 함으로써 만들어내고 있는 화산지대들이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후지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지산은 지금도 끊임없이 아래에서는 공급된 마그마가 계속적으로 위로 공급이 되고, 그래서 후지산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화산이다. 요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후지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성층화산이자 복합화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복합화산이 뭐냐면 화산이 한 지점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화산 옆에 또 화산이 이렇게 붙어있고 마치 샴쌍둥이처럼, 그죠? 네. 이렇게 치덕치덕 쌓여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복합화산이라고 말해요. 성층화산하고는 조금 다르죠? 성층화산은 화산이 계속 쌓여가는 거는 맞는데 한가운데서 분화가 계속 동일한 분화 중심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복합화산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영어로 Composite Volcano, Complex Volcano 뭐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분화구가 동일한 게 아니고 여기에 분화구가 좀 있다가 착착착 쌓이고 분화구가 여기로 옮겨서 또 착착착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화산을 잘라보면은 화산 옆에 또 화산 이렇게 치덕치덕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후지산을 조사해 보니까 후지산 아래에는 후지산의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화산들이 이렇게 분화 중심지를 이렇게 상이하게 가지면서 누적이 돼 있더라. 이걸 발견한 겁니다. 가장 오래된 화산 이름을 코미타케라고 이름을 줬어요. 제가 후지산이 약 70만 년쯤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코미타케 화산, 후지산 밑에 깔려 있는 아이죠. 이 아이가 시작된 점이 한 70만 년쯤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미타케 화산이 자라다가 마그마가 분출하는 지점이 코미타케 화산에서 조금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고후지라고 말하는 옛날 오래된 후지산이에요. 옛 꽃자를 써서 고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후지산의 얼짱 후지산의 이제 껍데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신후지,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후지라는 뜻이 되겠죠. 예. 자, 그런 신후지산이 지금 꼭대기를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지산을 잘라보면 세 개의 화산이 그 안에 품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미타케, 고후지, 신후지 순으로 이렇게 후지산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산학에서 이 화산이 얼마나 분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분화를 한다면 그 예상되는 분화 형태나 그로 인한 화산재해가 어떨까? 자, 요 작업을 수행하는 게 우리가 화산 연구를 하는 어떤 목적 중 하나가 되겠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화산이 걸어온 행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산이 언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최근의 분화 주기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알다 보면 통계적으로 이 화산은 가까운 미래에 혹은 아주 먼 미래에 뭐 분화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후지산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아마도 전 세계 화산 중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화산들 중 하나이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분화 이력 역시 매우 고해상도로 사람들이 규명을 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질학을 하다 보면은 증거라는 게 존재하죠. 화산 분화가 있었던 증거라는 게 존재한데 오래된 증거일수록 그게 보존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낮아요. 뭐 화산재가 쌓여 있으면 우리가 그 화산재를 찾으면 이때 분화가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 화산재라는 것이 뭐 침식과 풍화 작용에 굉장히 약하겠죠. 그래서 비가 오거나 비바람을 맞거나 식물이 자란다거나 무너져 내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증거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증거일수록 그게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죠. 그에 반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증거들, 화산 재층들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그래서 후지산이 분화하던 초기의 증거들은 아주 띄엄띄엄 존재하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 낮은 반면에 이제 후지산의 최근의 분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증거들은 매우 고해상도로 보존이 돼 있고 그의 신뢰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산에 보면은 약 8세기경부터 현재까지의 분화 기록은 매우 정교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 분화 기록을 보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781년쯤에 서기 781년쯤에 비교적 큰 분화가 있었고요. 서기 800년에서 866년 사이에는 비교적 연속적인 분화가 끊임없이 아주 작은 규모로 일어나다가 973년에 한 번 또 분화가 일어나고요. 999년에 또 분화가 있고 1033년, 1083년, 그리고 1435년에서 36년까지 1년에 걸쳐서 또 연속적인 분화가 또 일어나고 1511년에 한 번 분화가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엔 1707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분화는 없다. 이게 현재까지 후지산에서 공식적으로 학술 논문을 통해서 발표된 분화 기록을 모은 겁니다. 대충 보니까 어떤가요? 약 8세기 이후로 후지산의 분화 주기가 100년이네요. 뭐 20년, 30년, 40년 이럴 때가 있어요. 100년 이내 주기로 분화하는 양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후지산의 남동쪽 사면에 큰 상처를 남긴 이 호에이 대분화는 그 전 분화 1511년 분화가 있고 나서 약 2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발생을 했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707년도의 분화가 도대체 어땠었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후지산을 남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런 사진 못 보셨죠? 관광 책자나 이런 데서는 이쪽 그림이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저희 화산학자들 눈에는 이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이 다이나믹해 보이고 굉장히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방향에서 찍은 사진은 아마 처음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아주 큰 상처가 후지산의 사면에 보이죠? 네, 호에이 화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광 책자에서 보던 정상부 분화구는 저기 한참 더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 호에이 화구를 만들었던 분화가 이제 바로 1707년 분화가 되겠습니다. 이 1707년 분화는 이 후지산에서 발생했던 가장 강력했던 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화가 아주 먼 거리에서도 관측이 됐고 당시에 민화로도 남아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아요. 똑같죠? 호에이 분화구도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로 만들어진 화산재가 하늘로 솟구치는 자, 그때 당시 사람들이 표현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들어진 화산재가 하늘로 수직으로 치솟으면서 그 화산재 구름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전형적인 플리니식 분화가 발생을 했고요. 그 화산재가 아직도 매우 잘 보존이 돼 있는데 그 두께를 가지고 분출된 마그마량을 추산을 해보니까 Volcanic Explosive Index 5에 달하는 매우 큰 분화였습니다. 백두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VEI5 정도야. 백두산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위치입니다. 여기가 무려 도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던 거죠. 자, 이 그림은 호에이 대분화 당시에 만들어졌던 화산재가 어떻게 바람을 타고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후지산으로부터 이어져 있는 이 선들이 화산재의 두께, 동일한 화산재의 두께를 따라서 이은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지질학에서는 이제 등층후도라고 부릅니다. 등층후도. 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선을 이은 건데요. 자, 도쿄 쪽을 볼까요? 약 4cm에서 2cm 정도의 화산재가 쌓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화산재가 2cm 정도가 우리나라 특정 지역의 도시에 균질하게 쌓인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화산재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었던 화산재가 광범위한 지역에 제트 기류를 타고 가서 낙하하는 화산재 낙하 피해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폼페이를 멸망시킨 그런 화산재일 겁니다. 자, 화산재가 하늘로 치솟으면 단순히 바람을 타고 가는 재들은 그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아이들 거예요. 근데 화산이 분출을 하게 되면 그 입자 크기가 작은 아이들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크기의 자동차 이상 크기만한 집채만한 화산 물질도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자, 이 모래 알갱이 크기의 화산재와 이 집채만한 크기의 화산탄들이 뒤섞인 물질이 쏟아져 내립니다. 화산 사면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화산재 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어마어마한 관성력을 가지고요. 실제로 관측된 이런 미끄러져 내려가는 화산 물질의 속도는 300km 시속, 400km, 500km까지도 관측이 됐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뒤섞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화산 쇠설성 밀도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yroclastic Density Current라고 부릅니다. 이 화산 쇠설성 밀도류는
단순히 그 빠른 속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가지고 있는 온도가 중요한데요. 가지고 있는 온도는 측정된 바로는 약 거의 700도, 섭씨 700도에 달하는 경우도 관측이 됐습니다. 500도, 600도, 거의 700도에 이르는 화산재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 속도로 덮쳐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혹은 후지산에서 그리고 폼페이에서 베수비우스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을 때 아마도 분화구 주변에는 그런 화산 쇠설성 밀도류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 화산 쇠설성 밀도류가 주변에 수십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특정 지역을 아마도 초토화시켰을 겁니다. 이 화산 쇠설성 밀도류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백 도의 온도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유기물들이 순식간에 수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수치되어 버립니다. 바로 탄화가 되어 버립니다. 폼페이에서 발생했던 현상도 똑같아요. 화산 쇠설성 밀도류가 마을을 덮치면서 사람들은 피할 엄두조차 못 냈을 겁니다. 저기 화산 쇠설성 밀도류가 밀려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순간 아마도 그 사람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백 도의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덮쳤을 겁니다. 아마 그 고통을 그렇게 오래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증발해버린다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우리 사람 시신을 화장하고 나면 소량의 뼈가루밖에 남지 않죠. 그죠? 살은 물론이고 뼈조차도 어떻게 돼서 다 타가지고 가루가 남습니다. 아마 거의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이런 재해가 아마도 후지산이 추가적으로 폭발을 하게 된다면 그 주변 수십 킬로 지역 특정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지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광역적으로는 대량의 화산재가 제트기류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도쿄나 주변 지역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죠. 제가 아까 2cm 정도의 화산재가 우리나라 대도시 어딘가에 쌓이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게 그냥 하늘에서 화산재가 내리긴 합니다. 눈송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눈이랑은 달라요. 눈은 물이잖아요. 네, 물입니다. 눈은 그리고 솜사탕 같잖아요. 이 화산재는 기본적으로 돌가루입니다. 돌가루가 하늘에서 내려요. 수 센티미터가 쌓이게 되면 약하게 설계된 구조물들은 비닐하우스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바로바로 다 붕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화산재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도체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육상에 노출이 되어 있는 이 고압 전선 위에 쌓이게 되면 거의 모든 곳에서 합선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KTX 같은 거 어떻게 다니죠? 네, 석탄 떼서 가는 거 아닙니다. 증기기관차 아닙니다. 다 전기로 가고 있어요. 고압선 흐릅니다. 우리 지하철도 육상 구간도 다 전기가 다 밖에 노출이 돼 있죠. 그 고압 전선에 화산재 쌓이게 되면 그것도 다 망가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특정 도시에 있는 전력 공급 체계 자체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공급 체계뿐만 아니라 교통 체계도 마비가 됩니다. 2cm 정도의 화산재가 쌓이게 되는데 거기를 차가 다닐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특정 차량 외에는 다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돌가루가 2cm 두께로 균질하게 쌓입니다. 밭작물, 농작물 그냥 다 싸그리다, 과수 작물들 다 싸그리다 사라진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거 비가 오면은 그냥 쉽게 제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아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퍼내야 할 겁니다. 산림 자원들 다 고사할 겁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측이 되죠. 이게 지금 후지산에서 분화가 일어나면 도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지진 이야기가 나오죠. 후지산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아주 어떤 신빙성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일본 침몰이라는 뭐 드라마라든지 어떤 영화라든지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마 꽤 계실지도 몰라요.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일본 주변에 여러 개의 섭입하는 판들이 있는데 그 섭입하는 판 위에 있는 일본 열도가 섭입하는 판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제거가 되면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나오는 게 후지산이 동시에 또 폭발을 해요. 이거는 일본에서 뭔가 일본 침몰, 그러니까 일본 침몰을 일으키는 지진 활동하고 화산 활동이 어떤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거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707년 호에이 대분화가 일어나기 약 48일쯤 전에 일본 어딘가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남해라고 부르는 그 곳에 그쪽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필리핀 해판이 일본 북쪽으로 그러니까 일본 남부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섭입하고 있는 곳을 난카이 트롭이라고 부르고 일본 사람들은 남해 해국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난카이 트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동일본 대지진에 필적하는 8.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지진이 일어나고 약 48일이 지나고 나서 후지산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연구한 결과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8.7의 그 지진이 후지산의 마그마방을 뒤흔들어 놨고 그래서 마그마방에서 압력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 압력차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 사이다나 콜라병을 흔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죠? 사이다나 콜라병 잘못 흔들었다가 뚜껑 따면 그냥 터지죠. 이런 일이 후지산 밑에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후지산이 폭발이 유도됐다. 이렇게 여러 과학자들이 실제 학술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지산에서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본에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토반도라고 하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곳은 역시 후지산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707년 대분화를 유도한 그 호에이 지진보다도 오히려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중앙구조선이라는 어떤 단층선에 의해서 후지산까지 이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본 학자들 중에는 지금 이거 지금 뭔가 인과성이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일본 지진국에서는 지금 후지산이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아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일본에서 후지산의 분화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인데요. 실제 중요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 백두산 한번 보시죠. 약 5km 크기에 달하는 직경에 달하는 칼데라가 정상부에 있고요. 제가 울릉도도 같은 스케일로 가져다 놨는데요. 약 3km에 달하는 직경의 칼데라, 우리 나리분지라고 부르죠. 우리 울릉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거대한 폭발성 분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같이 비교해 놓은 후지산 한번 보세요. 칼데라가 있나요? 없죠. 아주 동그란 분화구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후지산은 뚜껑이 아주 온전하게 남아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칼데라가 없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밖으로 마그마가 가스를 잘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마그마 방 안에 압력이 해소가 돼야 화산에서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칼데라가 없다는 것은 화산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온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땅속의 마그마 덩어리를 아주 잘 흘리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이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후지산에서 뭔가 미래 분화가 일어났을 때 그 분화가 매우 폭발적이고 규모가 클 것이다 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분화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8세기 이후로 100년 이내 주기, 20년 있다가 분화한 경우도 있고 3, 40년 분화 주기도 있고 그리고 뭐 한 1년 동안 1년 내내 분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규모는 아주 작았고요. 규모가 작고 분화 주기가 아주 짧았다는 거죠. 지난 8세기 동안. 그런데 1511년 분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분화가 있고 나서 마지막 분화였던 1707년 호에이 분화가 있기까지 갑작스레 분화 주기가 약 200년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땅 속에서 마그마가 공급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일정해요. 그런데 공급되고 있는 마그마가 주기적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마그마가 차지 않겠죠? 우리가 물은 계속 마시는데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계속 부풀어 오르고 뭔가 방광이 터질 것 같겠죠? 똑같은 거예요, 화산도. 땅속에서 마그마는 계속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마그마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 방광 안에 소변이 차듯이 이 마그마 방 안에도 마그마가 가득 차게 됩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 주기로 계속 마그마가 배출되던 시스템에서 200년 동안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그마 방에는 굉장히 높은 압력이 걸려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마그마 방 안에 들어있는 마그마의 절대량까지도 매우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년을 쉬고 나서 분출이 일어났을 때는 마그마의 어떤 양 자체가, 분출하는 양 자체가 많았고 그래서 분화의 규모가 매우 컸던 거죠. 어떻습니까? 1707년,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미 300년이 넘었죠? 자, 200년 지나고 폭발 규모 5짜리 분화가 있었는데 지금 300년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단순히 이 수치만 가지고도 위험하네. 칼데라도 없는데? 그래서 칼데라 후 분화 같이 자주 뭔가 가스를 빼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는데 지난 분화는 200년 있다가 그렇게 크게 터졌는데 300년이나 지났으니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이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마그마가 점성이 높아야 이게 화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점성이 찐득찐득해야 그 안에 있는 가스가 더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역시 후지산에서 지켜봐야 할 점입니다. 8세기 이후 분화 양태를 보면은 여전히 수십 년 주기로 분화하고 있는 이때 당시에는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마그마의 분화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1707년 당시의 분화를 보니까 점성이 매우 높은 데사이트라고 하는 암석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지질학에서 데사이트라고 하는 암석이 있는데 이 점성이 매우 높은 암석입니다. 마그마 당시에 이 점성이 높은 마그마의 분화가 관측이 됐고 지금 역시 땅 속에는 지금 땅 속에는 역시 매우 점성이 높은 마그마가 존재할 것이다. 거의 일본의 모든 화산학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자, 칼데라도 없어서 이게 구조적인 안정성도 뛰어난 데다가 지금 과거 분화 주기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분화를 하지 않고 마그마를 안에 집적하고 있음과 동시에 과거 분화 때와는 달리 마그마 자체의 점성도 증가했다. 와, 이거는 폭발을 하기 위한 거의 모든 조건을 지금 다 충족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후지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모니터링되고 있는 화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 당국들이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뭘 하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밖에 광고를 하는 느낌이라면 일본은 뭔가 자기들이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도 그걸 잘 밖에 알리지 않아요.
자, 후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지진국에서는 후지산에 어마어마한 수의 지진계를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후지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스들의 양이나 가스의 종류를 관측할 수 있는 설비도 정말 전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지금 설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면 일본의 후지산 아래에서는 지금도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마그마가 꿈틀꿈틀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주파성 지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마그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압력이 변하고 밑에서 뭔가 마그마가 공급이 되고 하니까는 계속 화산에다가 뭔가 압력을 계속 가했다 말았다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후지산에 이렇게 분화가 거의 명백하고 마그마로 인한 지진이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가스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화산도 계속 가스를 밖으로 빼내주는 시스템하고 가스를 배출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느냐. 빼주는 시스템은 뭔가 당장 분화가 일어날 수는 있어도 그 규모가 그렇게 클 가능성은 낮아요. 그런데 반면에 후지산처럼 뭔가 분명히 지금 안에 마그마가 차고 있는데 가스가 안 나와. 이건 좀 심각한데? 안에 마그마 자체도 빠져나오지 않음과 더불어 이게 마그마가 갖추고 있는 가스도 안 빠져나오네? 와, 이거는 분할을 한다면 이 대량의 마그마와 더불어 이 대량의 가스가 같이 분출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 정부도 받아들였고 그거를 이렇게 대국민에게 이야기할 정도까지 온 상황이 지금의 후지산이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노토반도 지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이나 화산 활동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나라 주변에서 화산 활동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가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은 또 더더욱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가 자연 현상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살면서 겪을 수 있는 화산재해나 지진재해의 숫자가 10번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0번 안 되죠, 당연히. 5번도 안 됩니다. 3번, 2번? 그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오히려 재해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 시스템이 아주 잘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가요? 대비 시스템은 물론이고 그런 지질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 자체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지질 지구조 환경이 어떤지, 화산 환경이 어떤지, 마그마 시스템이 어떤지 아직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실 한 명의 학자가 발로 뛰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나서서 어느 정도 대규모의 탐사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2018년 저희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까 동해가 일본 서해안 쪽으로 섭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와 반대 방향에 데칼코만이라 그러죠. 네, 딱 접었을 때 딱 동일한 모습이 되는 거. 그러니까 동해 지각이 일본 아래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섭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 역시 동해가 우리나라 동부 아래로 섭입을 시작하고 있다. 아주 초기 단계에 섭입을 하고 있다. 이게 2018년도 미국 지질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최고 권위 학술지 지얼러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반도 동고서저 지형 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지리 시간에. 우리나라 해안당구, 하안당구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그죠? 자, 이게 뭘 지시하나요? 우리나라 동쪽이 계속 들어올려지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원인에 대해서 왜 동쪽이 계속 들어올려지고 있지? 그래서 왜 동쪽에 태백산맥이 만들어지고
왜 우리나라의 큰 강들은 다 동쪽에서 만들어져서 서쪽으로 흐르고 왜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는 큰 강이 없고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그 근본적인 우리나라 동쪽이 들어올려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학교 선생님들 계시던가요? 이게 굉장히 한탄할 노릇이에요. 왜냐면요, 우리 지질학자들도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이유가 우리나라 쪽으로 시작된 동해의 초기 섭입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자주 일어날 수는 없지만 노토반도 지진과 같은 그런 지진이 우리나라 동해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구가 요동치면서 지진, 화산 폭발, 해일 등 수많은 자연재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즉각 한반도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또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자연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